사실 제가 오늘 발제를 요청받았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저녁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거기 가서 창피당하기 딱 맞는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가 거절을 해도 우리 나 교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른의 말씀을 한두 번 하지만 이게 자꾸 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초청장을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축사를 우리 정세균 전 총리도 오시고 이종찬 회장님도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세요.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듣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한 번은 봉원사에서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유세하는 글을 들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에너지가 있게 아주 쉬운 말로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나 몸발치에서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가서 많이 좀 배우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우리 총리님의 그 몸발치에서 준 가르침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학을 공부하고 지방, 제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현실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 정치학 분야의 대가인 나종일 선생님의 저서에 대해서 소평을 한다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제 능력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쟤는 어른의 말씀이고 하니 옛날 공자님 말씀처럼 성현의 말씀을 이해한 대로 기술하되 창작하지는 않는다라는 수리부작의 그 생각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부제는 정치의 이해라고 해서 이해가 좀 쉽습니다만은 주 제목은 물과 피입니다. 이 책 제목만으로는 사실은 내용이 쉽게 짐작이 가지가 않습니다. 내용 역시 정치학의 영역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책 안에 문학 작품이나 철학 작품을 인용하거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이 반드시 처음부터 읽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 정치 현실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리고 반성해야 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서 끝에 이르는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은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며 정치는 무엇이고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국민국가의 정치 권력의 문제점을 각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아담 스미스를 떠올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담 스미스는 당초에 도덕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국부로는 그의 도덕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이해에서 출발해서 현실 경제로 나아간 통찰입니다. 나 교수님의 이 책 물과 피 또한 정치학에서 출발해서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로 지평을 넓힌 웅숭 깊은 저작입니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관통하여 인간과 정치를 통찰한
저작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고 광활한 통찰과 날카로운 분석은 도대체 어디서 연유된 것일까? 저는 추정하건대 그것은 교수님께서 탁월한 정치학자이면서도 권력이 작동하는 현실 정치의 중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먼저 제목인 물과 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물과 피로 인간과 정치와 권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정치와 권력에는 도덕경의 상선 약수처럼 남과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는 물의 이치와 자기 욕심을 채우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피의 논리가 같이 있습니다. 정치란 이 두 개의 모순적인 성질, 다시 말해서 물의 순리와 피의 역류를 조화시키는 기술이자 능력입니다. 물과 피의 정치는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저녁 식탁에 양식이 오르기까지 인간들은 각자의 이기심으로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 시장을 통해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선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이 책에서 나 교수께서는 물의 이치보다는 역류하는 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크게 5가지 소주제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도 이 요약만 잘 들으시면은 이 책에서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쉽게 파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에서 적과 동지를 새롭게 정의하면은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국가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는 언제나 폭정의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는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희망은 개개인의 양심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개개인의 양심과 정의가 어떻게 폭정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 대전 초기 프랑스는 독일에 항복하였습니다. 당연히 패전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는 요술처럼 성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는 지지 않았다. 마술을 수사로 바꿨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령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치른 선거에서 레오폴드 피클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초대 수상이 됐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당만으로도 다 내각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요 모든 정당에 참여하는 연정을 택하였고 이를 통해 점령 통치를 10년 만에 종식하고 통일된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피클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대외 정책은 국민적 합의다. 역시 겸손하게 그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과 영국이 종전 후의 상황을 계획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외무성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독립해야 하나 일정 기간 성전국의 신탁 정지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모이기만 하면 내분과 갈등 분열을 일으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측대로 결국 우리는 광복후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고 전쟁이 있었으며 그 후 7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전쟁의 위험에서 극복하지 못한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능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의 적과 동지입니다. 전쟁과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쟁의 적은 잘 안 바뀌지만 정치의 적은 굉장히 수시로 잘 바뀝니다. 정치는 피해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달리 정치의 동지는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남한이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북한과의 경쟁이 일정 역할을 하였다는 말씀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7.7 선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라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41년 1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자유를 언급하였습니다.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난과 결핍으로부터 자유,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이런 생각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이러한 사상이 미국이 2차 대전의 참전을 결정하는 힘이 되었고 유럽과 태평양에서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패퇴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정당끼리, 반대당끼리 싸우고 투쟁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공멸의 위험, 생산 가능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위협을, 이 소멸을 우리 정치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 적들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정치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큰 정치와 작은 정치입니다. 큰 정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규범과 규칙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목적을 공유하게 합니다. 작은 정치는 그 안에서 개인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고 누리게 합니다. 근대 서양의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는 이전까지 함께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사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유럽연합은 국가 간에도 반영구적인 공존과 번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라는 큰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이상을 실현하는 작은 의미의 정치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사무엘 존슨, 오스카 와일드, 마크 트웨인 등의 많은 문학 작품과 근대 이후의 문학과 예술은 국민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집단적인 목표에 대척되게 인간의 본성과 자유와 가치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학은 한국 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수치나 통계가 아닙니다. 그때 그 현장에 살았던 한 인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죽음보다 한 명의 죽음을 조명함으로써 그 목숨의 소중함을 통해서 다른 인간이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의 본질과 한계입니다. 안정적인 권력이라 하는 것은 설득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구성원에게 내면화된 권력입니다. 권력은 구성원에 해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견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의 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국민국가는 국민의 신변과 재산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200개 국가는 모두 외양으로는 국민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싸움은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희망입니다. 나 교수님께서 사석에서 제게 고르바초프의 핵심 브레인인 샤하나조로프로부터 들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구소련의 붕괴와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구소련과 공산권 사람들이 서울 88 올림픽을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어떻게 전쟁으로 파괴된 후진국 중의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 현실을 목격한 것이 구소련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희망은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도 현재의 권력자들이나 현재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문화에 의해 보다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만들어지리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국민국가의 한계인 국가 간의 착취적인 분쟁과 불평등의 문제도 유럽연합의 결성과 같은 해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정치이고 정치는 소수의 권력이며 그 본질은 폭정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애국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을 잠재울 만한 정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저자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정의 순간에 미래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개인의 양심과 정의임을 책 내내 강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